최근 일본인들이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망언을 퍼부어 그토록 바라던 한국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가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일본에 관심도 없던 한국인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짝사랑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집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뀌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종의 열등감으로서 표출되었던 것이죠. 2017년 한국 대선을 중계하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갑질 사건을 몇 시간 동안 심층 보도했습니다. 여자 배구계의 쌍둥이 사건 또한 1시간이 넘도록 보도했는데요. 집착은 날로 더 심해져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세대별 가수 선호도를 분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인들의 취향까지 파헤치는 집착 수준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사에서 갑자기 일본 선거 중계를 한다거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몇 시간 심층 보도한 적은 아무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토록 초라해진 일본은 과거의 경제는 물론 문화 방면에서도 빛을 발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두말할 것도 없고 드라마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일본 드라마는 현재까지도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들이 있을 정도죠. 그러나 현재는 문화 면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하고 말았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 칼럼이며 기사를 마구 써내고 있지만 일본 엔터계는 여전히 과거의 영예에 갇혀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배우들이 방송에서 역대급 망발을 쏟아내 한국의 관심을 끌기에 성공했는데요. 일본의 배우인 야마다 타카유키와 스다 마사키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韓国のラブストーリーみんなあーとか言うでしょ。なんで日本のラブストーリー見ないんですかね、女の子。個人的にすごいなって思うのは、ちゃんとラブストーリーをやってるのは偉いなと思いました。その30半ばの俳優さんたちが全力でラブストーリーに向き合ってるし、それがいいか悪いか別として、でも体感としてやっぱりちょっと照れるし恥ずかしいし、なんかちょっと媚び売ってるではないですけど、こういうの見たいんだろうっていうところにちゃんとナルシストになって向き合わなきゃいけないから、自分でちゃんと用意しれて、違う体力が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そこをちゃんとやってることのなんかファンの作り方みたいなのもあんのかなとかは思いましたね。アジアスターみたいなのを見ると。どう山田君。なんかこうあえてそういう隙を作ってんじゃないかなって僕は思いましたけどね。完璧すぎるんじゃなくてちょっと突っ込みどころがあった方がやっぱりお客さんって今 SNS もあってバズりやすいんで。それ計算してんのかな。と俺は思いましたけど。ちょっと緩くしようというか。これ絶対こうなるじゃんっていうのを、ほらやっぱこうなったっていうとお客さんちょっと優位に立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ちょっと感じました。 일본인들답게 워낙 돌려 말하다 보니 한국인으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가 일본 것에 비해 너무 수준이 높고 일본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 열등감을 폭발시키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에서 30대 배우가 로맨스하는 게 기특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배우 현빈에 대한 열등감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다 마사키는 얼마 전 한국 엔터 산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일본은 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발언했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이 왜 한국을 신경 써야 하는데? 라며 비난해오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30대 배우가 전력을 다해 로맨스를 찍는 게 기특하다는 배우가 20대에 찍은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암살교실, 데스노트, 운혼, 옆자리 괴물군. 전부 만화가 원작인 실사화 작품들인데요.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능에서 보인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여성 속옷 후크 빨리 풀기가 그의 자랑이어서 방송에서 그것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사 측에서 건넨 대본이 아니라 그가 기획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다 씨가 하는 말에는 딱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문화의 위상이 역전되고 있는 한일에 대한 칼럼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일본인 기자가 작성한 칼럼,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뉴욕을 석권, 서브컬처로 내몰린 일본의 역습은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중심지 타임스퀘어에서 남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거리에는 한글이 넘쳐나고 한국계 레스토랑, 카페, 화장품 가게 등이 빼곡히 늘어서 있는 코리안타운이 나온다.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가 이렇게까지 널리 수용되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라디오에서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가전제품 대리점에 가면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LG의 텔레비전이 무수히 많이 즐비해 있고 온 거리에서는 현대 기아의 자동차를 많이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일본의 소니나 도요타가 화제를 모았었지만 그것이 한국 메이커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다. 미국의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작년 말에 첫 아시아계로서 등장한 캐릭터의 이름은 왜인지 한국 이름인정이다. 미국에서의 한국 문화의 약진은 멈출 줄을 모르는 듯하다. 1980년대에 일본처럼 한국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의 팝문화이고 일본은 서부 컬처의 지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남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나 케이팝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크리스탈 앤더슨 객원 교수이다. 유소년기에 쿵푸 영화나 우주전함 야마토를 보며 아시아 문화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앤더슨 씨는 예전 1970년대에는 브루스 리 등의 영향으로 중국 무술이 주목을 끌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 그리고 현재는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가 미국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의 한류붐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것은 팬층의 넓이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이다. 앤더슨 씨는 그것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 의한 콘텐츠의 보급이다. 이제까지 거주지의 서점이나 영화관, 비디오 가게 등을 통해서만 아시아의 팝 문화를 접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에 의해 미중 서부의 지방에 있는 미군인이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상파 TV에서는 한정적인 콘텐츠밖에 방송되지 않았지만 유튜브 등의 출연으로 폭넓은 콘텐츠가 언제든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요 급증은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SNS에 의한 팬과의 연결이다. 특히 K-팝 아티스트들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SNS 팬과의 관계성을 쌓아올리는 것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앤더슨 씨가 지적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에 의한 오랜 기간에 걸친 문화 수출 전략이다. 앤더슨 씨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전략은 문화 등 소프트 파워의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넓힐 의도가 있는 한편 자국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의 한계가 있어 해외 시장이 필요한 한국 특유의 이유도 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전 세계는 점점 더 한류에 압도되고 있습니다.